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집, 땅 참 의미가 크죠. 단순한 주거 공간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때로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평생 달성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부동산 어떤 흐름을 타고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금융, 환율, 돈의 역사 이런 책 많이 쓰셨잖아요. 그럼요. 부동산 관련 책은 처음 쓰신 처음이죠.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한 수십 권 쓰시지 않았습니까? 30권은 넘었는데 이제 예. 숫자는 이제 안 헤아리게 됐습니다. 와. 왜 그러냐면 이게 공조도 많은 데다가 네. 번역도 있고 게다가 이제 필진으로 참가해서 만든 약간 일종의 이제 잡지 비슷한 그런 책들까지 하면 사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냥 제 단독으로 쓴 제 독창적인 책은 한 30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처음이고 사실은 또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하면 현재의 주제이기도 한데 쏠림 현상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비슷했어요. 뭐 그때니까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다고요? 예, 그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고 인물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한양이나 뭐 또는 수도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사실 지금도 정말 문제였지만 그때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역대 임금님 중에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한양에 이런 명령을 발표하신 분도 계셨고요. 성종 임금 때였고요. 요즘에 왜 청와대에 비롯해서 이제 공직자들 다주택자 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성종 때도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영조 시절이나 막 이럴 때는 막 철거 명령 내리고 난개발된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막을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뭐 이제 국가 권력의 중심이 한양인 것도 있었지만 조선 경제가 망가진 게 이제 제일 컸죠. 조선 경제가 이게 뭐랄까요? 지방까지 골고루 잘 살게 되던 세상 좀 이렇게 경제 성장의 시대에 뭔가 그때는 농업이 최고의 중요한 산업이고 네. 그 농업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작물이 뭐냐 이러면 그 목화랑 담배 이 두 산업이 중요해지는 시절이 오거든요. 그게 네. 17세기부터 이제 우리나라 상품 경제가 도입됐다.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이제 그런 경제들이 출범을 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이제 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일장 이런 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오일장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보면 대략 17, 18세기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한 양반 가문의 마을들도 대부분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 자체가 굉장히 번창하고 네. 좋아지던 시기에는 잠깐 좀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19세기 위기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세도 정치의 시대, 대원군의 시대 또는 뭐 개항의 시대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뚝이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저기만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기 가서 정보를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경화세족이라고 이름이 네. 멋있죠. 그 한양에 살고 있는 이제 아주 힘센 가문들, 뭐 우리나라의 그 과거급제자 4대 가문 뭐 이런 것들 안동김 씨부터 남양홍 씨 쭉 나오는 그 가문들이 이제 과거급제를 다 독점하던 시기들이 바로 이제 순조 때부터 이제 그 어린 임금이 취임하고 또 어린 임금 다음에 아들이 사망한 다음에 손자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그 현종 그리고 난 다음에 강화도령 철종 그리고 대원군이 이제 10년 동안 또 자기 아들 대시해내서 또 수렴청정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이게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뭔가 부가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저기 가지 않으면 과거급제는 절대 불가능하고 저기에 줄을 대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기 힘들어. 이런 굉장한 위기의식들을 느끼는 그런 시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말씀이 유명하죠. 예, 귀양 가셔가지고 한양 성에서 심리 밖을 벗어나지 말아. 이게 유명한 때 이제 그 심리 밖이 뭐냐면 성조심리라고요. 그래서 그 한양 성곽 옆에 서쪽에 마포나루, 서강나루가 있는 애옥에 지나서 거기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지금의 이제 성수동, 연무장길 이런 거 아시죠? 제일 핫한데 거기가 옛날에는 말을 부려서 군대 훈련하던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조선시대에. 예, 거기가 성조심리. 거기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자기는 이미 이제 벼슬길은 망했지만 정조임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틈만 나면 불려가서 고문당하고 귀양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벼슬길은 망했지만 이제 자기 자손들만이라도 좀 재기하기를 바래서 한양성에서 심리박을 벗어나지 마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랬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조선의 힘이 빠져가던 이제 후기로 갈수록 더더욱이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 한국전쟁 전후로는 어땠을까요? 공교롭게도 한국전쟁 터지고 막 그때는 피난 정말 많이 갔을 테니까 그러면 서울을 좀 기피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서울로 몰려들었을까요? 더 몰렸죠. 더 몰렸어요. 수도 서울이 이제 그 함락당하고 1.4.5태 때 이제 두 번째 함락당하고 이러면 이제 서울에 남아 계시던 분들이 말도 못하게 고초를 겪었고 또 북한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다들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고 네. 거기에 대학들도 전부 천막 치고서 학교 강의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는 1955년인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 이제 수도를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이제 53년 7월에 100만 명 정도였는데 60년에 245만 명이 되고요. 네. 70년에는 500만 명. 지금은 이제 95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로의 인구 이동은 전쟁도 꺾을 수 없었는데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일은 아니고요. 1970년에 서울 인구가 543만 500만이 명. 넘었습니다. 그럼 그때 인구 치고는 그러면 이때도 밀집이 그때 우리나라 상당했던 3천만 거네요. 인구, 4천만 인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가 거의 비교될 만큼의 그리고 그러네요. 그 뒤에 이제 90년대 가면 1,000만이 되니까 한 번도 꺾인 적 없다가 이제 1기 신도시 만든 다음에 인구가 줄기 조금 시작했지. 분산되고. 그거 말고는 서울에 인구 집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가지 때문인데 아까 제가 정혜원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탁견이냐 네. 이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교육. 좋은 학교가 있는데 살아라. 당연한 이야기죠. 성균관. 거기에 나와야 일단 과거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성균관에 다니는 학생을 들만 대상으로 해서 치는 시험도 따로 있었잖아요. 성균관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성균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주요한 서당들을 다녀야 돼요. 예산 기출 문제들을 다 꿰뚫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주요 명문대들이 다 서울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대기업들이 어딨냐 하면 서울에 본사가 많죠. 네. 당장 뭐 지방에 있던 공기업이 서울로 본사 옮기겠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고향 쪽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사람들이 지방 근무를 본량을 보내거나 그러면 사표를 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본사를 서울로 두는 게 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R&D 연구개발센터는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용인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노동시장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즉 어디 좀 잘 뭐 안 되더라도 네. 바로 옆에 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또 정보의 네트워크라는 게 말도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좋은 파트너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구 5만 명짜리의 조금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좀 별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 박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가드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꽃도 키우고 화초도 잘 가꾸면서 수경 재배 이런 거 관련돼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건 여러 가지 이제 꽃이나 또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조경이나 생물학과 관련된 전공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아가씨를 찾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확률적으로. 또 반대로 그렇게 조경을 좋아하는 아가씨가 또 반대로 금융권에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자기와 같은 스타일들의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또는 뭐 그런 집에서 가드닝은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어서 저처럼 또 야외활동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성적인 취향, 취미에 대한 취향, 정치적 취향, 종교적 취향, 문화적인 감수성들이 다 다른데 인구 한 500만 명 모여있는 곳에 가서 청춘 남녀가 거기에 200만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100만 명끼리 서로 매칭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자면 한국전쟁 때 너무나 많은 비극이 있었어요.
마을로 간 한국 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아파서 다 못 읽으실 텐데요. 마을까지요. 예, 마을로 간 한국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워낙 역사를 좋아하니까 물론 이제 돈 버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다음으로 역사를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네. 걸 보면 양반 마을이랑 노비 마을이 서로 한 번씩 이제 그 인민 재판을 여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극단적으로 그 닫힌 작은 사회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적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고 나면 그리고 나만의 정보, 나만의 비밀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나면 큰 도회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서 익명성sob에 숨어서 나의 어떤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뭐 SNS 요새 하잖아요. 거기서도 가계정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익명으로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좀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자신들에게 자기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위험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도시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파트너십 문제가 꼭 그 연예인 문제뿐만이 아닌 어떤 성향, 지향, 취미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클러스터가 서울에 형성돼 있고 그리고 서울이 또 이전부터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가 거의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섭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예전에 이제 개발돼 있었던 신도시들이 이제 몇 개 있었습니다. 연희동 혹시 신도시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연희동이요? 예, 연희동이나 흑석동 이런 데가 다 신도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택지단지들입니다. 그런 택지단지들이 가보시면 옛날 집들이 좀 많은 그런 동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으니까. 그런 신도시들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 서울시도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특히 그 청계천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 거기가 엄청나게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위험하고 또 국빈 방문할 때마다 거기가 제일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철거하고 사람들을 이제 주변으로 자꾸 내몰기 시작했는데 서울 주변에 있는 그런 산 기슭에 있는 그린벨트들도 이미 다 집이 들어서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지면서부터 새로운 해법을 찾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울을 비롯한 이게 또 신도시의 역사가 거기서 생기고 그러죠. 야, 재미나네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일자리, 교육, 교통 또 어울림에 대한 거는 그렇죠. 또 꾸준한 또 수요로 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의 또 서울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정부가 인구 분산을 이제 계획하면서 영등포랑 인천을 좀 이렇게 띄우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했죠.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부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일제시대 때부터 영등포가 개발됐죠. 그리고 부평평야 쪽으로 이제 점점 나가면서 거기로 경부선이 놓였습니다. 네. 그 영등포를 통해서 수원으로 내려가는 그 라인이 경부선 라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부평평야를 수도로 옮기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쟁 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국민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끌려가는 그 공포가 있어서 끊임없이 서울을 좀 분산시켜서 전쟁 때문이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이제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이 모든 계획을 이제 부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양강댐의 완공이었습니다. 소양강댐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3대 국책 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인데 첫 번째가 서울 지하철, 두 번째가 경부고속도로, 세 번째가 이제 소양강댐입니다. 이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서울의 주요 대홍수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1990년 일산 지역을 덮쳤던 한강 대홍수 정도만 우리가 큰 홍수로 기억날 뿐 대부분의 물난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강 주변에 있던 한강 주변에 있던 강남 지역의 땅들이 전부 이제 섬이 아니라 또는 이제 유수지가 아니라 이제 마른 땅이 될 가능성이 생겼고요. 두 번째가 경부고속도로를 어디로 놓느냐가 이제 되게 문제였는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경부선 철도 쪽으로 놓으려 그러니까 저항도 심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막 이제 개발을 좀 해서 분산도 시켜야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특히 소양강댐 완공되기 전에 강남에서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엄청나게 이동했는데 그때 대형 참사가 또 벌어지면서 한남대교를 69년에 놓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사동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다리를 놓는 걸 보고서 그래 거기서 시작하자 그래서
한남대교 개통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더 빨랐어요. 예, 그냥 정말 그때는 한일 청구권 자금, 우리 식민지 시대에 대한 보상금 받아온 돈을 가지고 이거 허투루 낭비하면은 역사의 죄인이야 이러면서 만들었던 양대 국책 사업이 첫 번째가 포항제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뭐 한 1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만에 만들어냈고 도로가 이제 그쪽으로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수도를 저쪽 부평평야 방향으로 돌리는 것보다 여기 강남 땅을 말리니까 빈 땅이 있잖아요. 당장 잠실이 옛날에 잠실 섬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의 이제 석촌호수가 옛날 한강이었고요. 그쪽 있는 자리가요? 예, 석촌호수가 옛날 한강 자리입니다. 한강물이 거기까지. 거기로 흘렀고 잠실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한강 백사장 그런 게 엄청나게 분포돼 있다가 예. 이제 물난리가 나면 다 이렇게 아. 물바다가 되는 네. 그런 지역. 그건 이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공유수면이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개발됐던 4개의 신도시가 지금 강남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반포, 포가 붙어 있죠. 네. 벌써 이 개포 들어보셨나요? 네. 개포, 반포 이런 지역들이 전부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거기는 사람이 살 한강물이 수가 없었던 지역들. 거기를 이제 그 소양강 때문에 물을 딱 가두면서 또 그 뒤로 이제 한강 종합계획 개발 계획까지 쭉 하면서 점점 뚝을 만들어내면서 거기가 빈 땅이 생기니까 거기를 이제 전부 다 아파트촌을 만드는 그런 공사들이 시작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반포 개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잠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부터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 자리로 거기를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이제 섬이었던 곳을 무틀 만들면서 한강을 북쪽으로 올렸죠.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그 일대에 있던 그 거대한 저습지가 마른 땅이 돼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평지다 싶은 곳은 다 옛날 강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목동, 네네네. 상계동, 그 개자 들어있는 개천 이런 것들. 그리고 압구정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옛날 한명회가 가지고 있었던 별장 자리가 거기였고요. 예. 섬이었습니다. 경치 좋아서 사람들 이제 부자들이 부자 양반들이 가서 낚시하고 그 실을 읊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섬을 폭파시켜서 무철 만들고요. 마지막 잠실섬. 그래서 압구정이랑 잠실은 섬을 폭파해서 만든 또는 섬에 있던 자리를 갖다가 평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개포 그리고 반포 같은 데는 전에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을 무철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일석삼조 정도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게 첫 번째가 이제 강북에 있는 인구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거기 넓은 데다가 아파트 단지를 쫙 지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땅값이 0이잖아요. 네. 개발 차익을 정부가 또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서울 강북에 있던 기능들을 분산시켜서 어떻게든 수도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수도 이전까지는 못했지만 신도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강남 인구가 더 많잖아요. 이제는 강북 13구보다 강남 12구 인구가 이제 더 많은 세상에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인구 이전을 시켜서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일종의 이제 한강을 방어선으로 만들자라는 걸 만들고 실제로 그 박정희 정부 때 말에 과천의 정부 종합청소도 옮기고 또 세종시 일대를 행정수도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뭐 적어도 강북에 있던 수도권의 핵심 기능들을 강남으로 더 옮기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몰리기도 했던 거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또 환경을 또 조성을 한 것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의 이제 강남으로 이어진 거고 사실 또 앞에서도 조선 후반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질 때 서울로 몰렸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또 경기가 좋아도 또 부동산에 사람들은 또 많이 관심을 갖고 70년대부터 또 집값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변두리가 짱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 도심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너무너무 그 좁은 곳이고 소유권들 뭐 이런 것들도 복잡하고 갈등도 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외곽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로와 중구 등 도심권은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14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야, 이거 뭐 14년 동안 14배면 그것도 많이 올랐네. 1년에 100%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잠실동은 140배. 그리고 성동구 화양동 신도시입니다, 여기도. 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예, 지금 저 성수동 방향으로 해서 다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 다 신도시 만들었다 그랬죠. 예, 거긴 120배. 그리고 동대문구 망우동, 예, 100배. 그게 10년 사이예요? 예, 이게 강남 개발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4년 사이의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주택 가격의 상승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눈치를. 아, 서울은 확대되고 있고, 신도시를 만들겠고, 거긴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투기도 불붙고,
뭐 신사동 같은 경우는 한남대교 완공되기 전부터 1년에 10배 오르고 막. 당시에는 거기가 신도시였으니. 그리고 신사동 일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강남에 그 마른 땅이 없었습니다. 그 신사동 일대가 산이잖아요. 네. 학동공원 쪽으로 쭉 올라가는 가파른 산이. 가파른 곳만 빼면은. 예, 그리고 대치동 구마을. 그렇죠. 그리고 또 수서의 구마을 있죠. 그러니까 구마을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 옛날 사람 살던 곳이고 전부 다 그쪽의 공통점이 산이죠. 지대가 높은 곳. 지대가 높은. 대치가 무슨 뜻인지 알죠? 높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치. 고개 치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한 게 한티죠. 아하. 그래서 한티역, 대치역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강남의 아주 일부 지역들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들더라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물바다가 되지 않는 그런 곳에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강남역 침수 사건 이런 거 보셨겠지만 종종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선호받는 지역들이 그런 골짜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그 도로를 따라 한남대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곳이 근데 강남역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양쪽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고개와 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다 보니까 수해 방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물난리가 되는. 근데 이제 그거조차 콘크리트 공화국이 돼서 이제 열심히 막아내고는 있는데 옛날로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거기 살았으면 언제 목숨이 간당간당한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어서 빈 땅이었고 그 빈 땅들을 정부가 말려서 개발하면서 집값을 아까 이야기했죠? 잠실동 140배. 이런 차익들이 이 지역에 집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차익인데 없던 0이었던 곳을 이 정도 차익을 얻었으니 나라가 이제 엄청난 건설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공공택지 개발의 시조였다. 한 번씩 중간에 위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970년대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유가 많이 올라서 오일 쇼크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그때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70년대 내내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예. 왜 그랬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동붐. 들어오셨죠 그때 네. 이제 그 삼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드디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베일항 이런 데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수주를 하면서부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시대가 왔죠. 그렇죠. 건설 경기 엄청나게 호황이었고. 그래서 60년대는 베트남 전쟁, 예. 70년대는 건설 경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또 호조건이 또 찾아온 게 바로 뭐였냐면 1971년에 있었던 83 조치, 사채 동결 조치였습니다. 네. 이 사채 동결을 딱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싸했죠. 왜냐하면 이제 사채 이자율이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쩐주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얼마냐면 50에서 60%. 연 이자율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한 20% 밑으로 정부가 통제를 하는 법. 네.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정부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정책을 썼지만 너무 심한 개입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보고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돈을 그렇게 굴리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70년대 초반에 상장기업 수가 30개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시장이었으니까 거기다 뭐 투자한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하니까 전문지집으로. 그러니까 금융이 낙후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빨려 그리고 들어가고. 또 저 인플레이션이 뭐 그때 엄청나니까. 1973년 1차 오일 쇼크, 79년 2차 오일 쇼크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 시대인데 대출 금리를 20% 밑으로 또는 20% 정도로 억제를 하니 이걸 이제 저희들은 금융억압이라고 부르는데 돈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을 뺏는 거죠. 인플레로 돈을 뺏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땅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러고 이제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78년에 이제 그 유명한 88 조치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원형입니다. 자, 이 88 대책의 이제 내용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바로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 인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30%에서 50%. 그리고 2년 내 매도하면 70%.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죠? 비슷한 거요. 예. 예, 그래서 이때 다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주택자들 때려잡는 두 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단타를 치면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물리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78년에 뭐 꼼짝도 안 했고요. 근데 79년에 붕괴됩니다. 왜? 이제 그해 봄에 이란 회교혁명.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또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란이나 이라크 쪽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전쟁터가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아, 그래서 이제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벌어지니까 무서워서 무슨 수로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1979년부터 시작해서 1984년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매년 한 20% 나는데 집값은 전혀 못 오르는. 그래서 한 4년 만에 사실상 실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한 80% 폭락하는 역사상 두 번째의 폭락 사태를 겪게 됩니다. 최악의 폭락 사태는 이제 외환위기고요. 또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투자를 하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뵙게 되는데 네. 정말 역사를 모르니 저런 소리를 할 수 있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출렁임, 그런 약세장에 한번 빠지면 또 그것도 당시로서는 되게 길게 갔던 거예요. 우리가 4년씩 가니까 지금, 최소. 지나고 나서 보면 뭐 그때 4년이야 기회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예금금리가 30%였습니다. 근데 내 집은 한 푼도 안 올라요.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과 감안을 해봤을 때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걸 4년, 5년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3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3번의 위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1978년 88 조치부터 79년 11.6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에도 안 꺾이던 경기가 갑작스런 중동 건설 붐의 이제 종말, 그리고 더 나가서 고유가, 그리고 이제 군부, 정치 불안 이런 걸로 순식간에 붕괴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지역은 좀 영향을 받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풍선 효과도 생기고 잘 안 먹혀요. 왜?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이거 말고는 살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투기 붐들이 한번 꺾이는 순간 이제 순식간에 경기 침체와 함께 강력한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나라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올려주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는 그래 애절하군 그래 정부의 말을 내가 좀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정부가 죽자고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려고 그럴 때는 안 눌리거든요. 안 눌리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좀 팔아도 되는 게 그때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방아쇠가 한번 딱 당겨지는 순간 순식간에 붕괴돼 버리는 게 왜냐하면 너무 강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가 나빠지거나 조금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 못 견디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사실 그래서 거시경제도 또 같이 읽고 미시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좀 부동산이 어렵긴 합니다만 대표님의 경험담도 이제 책에 좀 쓰셨어요. 예. 그 외환위기 때 망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그때 뭐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사업이 나쁘진 않았던 게 그래도 광역시에 집 한 채를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 한 채 물려주신 걸 발판 삼아서 그때 이제 1997년 직전이었죠. 그때 집을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좀 핵심 지역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역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갔죠. 잘 잡았죠. 네. 그러나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의 총 그 대출 자산 이런 게 막 3조 원 이렇게밖에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모든 주택 대출의 총 합계가 3조 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가 99년 망할 때 회계 분식이 50조나 60조나 그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파산이 아니다. 엔론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세계 최대 기록을 깨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한테는 몇십 조씩 대출을 해주고 회계 분식도 수십 조를 하는데 국민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주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어딜 가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이금융권을 이금융권까지.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리를 부담하고서 집을 샀는데 외환위기가 찾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그 최바닥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가혹한 일을 겪었거든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죠. 부모님 특히 홀로 되신 어머님께서 눈물로 통곡하시던 게 참 저는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랬던 사람이라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때 또 당시 90년대 일본이 그 주택시장 붕괴되는 걸 보면서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2004년, 5년부터 알게 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밀어올리는. 그리고 또 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2002년생인데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다 옮기고
그리고 아내가 또 맞벌이를 처음에는 하다가 도저히 교통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맞벌이도 이제 중단하게 되고 이제 서울시 외곽으로 점점 더 밀려나가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집을 좀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주택을 매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22년에 저의 인생에서 볼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식들을 총 집약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았죠. 그 22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율이 1,450원까지 갔습니다. 레고랜드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이자율이 그 한국 전력 채권이 6%. 그때 좀 신용 경색이 오는 거 아니냐. 22년 아마 10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한 8%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는 살 때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나? 이제 세 가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둔촌주공 살리기. 예. 그래서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파포 살리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투기과열지구를 갑자기 해제합니다. 그때 10,000가구 넘게 이제 입주를 해야 하고 그 재건축이 시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신규 분양 포함을 해서 거기가 미분양이 나면은 연쇄적인 이제 금융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예, 그리고 실제로도 근데 그 뒤로 금융 충격이 발생을 했죠.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있었던 또 태형건설 사태 등등 수많은 대형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이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대출 규제를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금지하던 2019년에 있었던 12.15 정책을 그때를 풉니다. 그래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 거. 지금은 이번에 다시 이제 돌아갔지만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88 대책이랑 지금 이 대책을 보면서 느낌이 딱 오시죠? 정부 정책에서 양도세 규제가 최고로 강한 대책인데 그것마저 풀어주면서 다주택자들한테 제발 집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시기. 그리고 그때 대출 규제도 풀고 돈도 빌릴 수 있게 해주고 더 나가서 분양가 막 상한제 이런 것들도 폐지해주고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딱 올 때 그때가 주택을 사기에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진짜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또 한 번의 타이밍을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좋은 게 환율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환율이 일종의 신호등입니다. 우리 올라가면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빨간 신호등이 오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우리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신호죠. 그런데 그 환율이 높아졌던 환율이 다시 급락세로 돌아선다. 갑자기 안정세로 돌아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횡단보도 건너가도 된다는 신호죠. 초록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갑자기 급락할 때 그때 얼마였냐면 1,450원이었던 게 갑자기 1,300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억 못 하시죠?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셨으면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규제 3종 세트를 다 풀어주고 여기에 거시경제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 내려간다. 왜 환율이 내려가면 물가가 안정되겠죠. 수입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인하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만 올리고. 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주택시장의 수요도 회복되겠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97년 외환위기 때 멀쩡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부채 이자 부담을 못 견뎌내고 그냥 정말 그 가격에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됐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 20년 걸려 변신한 거죠. 왜 변신을 했냐? 그 임대료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전세를 늘 올려줘야 돼서 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역사 공부,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와서 순식간에 부동산이 붕괴되고 또 붕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는데 부동산이 전혀 살아나지 않다가 갑자기 해외 여건, 외부 여건 뭐 이런 게 좋아져서 환율 내려가고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지금 벌써 몇 번째냐면 여러분 6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6번의 사이클을 공부를 좀 하면 다음번에 또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운율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매번 위기의 이름은 달라요.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박 대통령 시해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1989년부터 90년 사이에 있었던 저기 뭡니까? 3조 호황 끝나면서 미국이 슈퍼 301조 때리던 관세 위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외환위기, 다음은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2022년에 겪었던 레고랜드 사태 등등 수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때 찾아올 때의 특성이 거의 다 비슷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사실은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시고 투자 전략도 이제 탐구를 하시다가 실전에서는 또 실수도 해보시고 또 그게 누적이 되어서 또 그걸 또 이제 실행을 해보셨고. 실패가 더 많죠. 우리 다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눈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지나가 보면 고점일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막 뭔가를 사고 싶어질 때가 사실 그래서 과열이 될 때니까. 뭐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집 보러 가서 너무 인테리어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예쁘고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 집 좋죠. 근데 그는 집의 기본이고 또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월급 받아서 가구도 받고 하는 시기에 잠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입지 그리고 타이밍, 지금 현재가 사도되는 시기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의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견딜 수 있는가. 이 부채를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이 아파트 신축이니까 너무 좋고 이 아파트 인테리어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에 우리는 혹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택시장의 이 사이클을 좀 알고 정부가 주택을 제발 좀 사라고 하는 신호에 그래 못 이기는 척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법 또는 아무리 이게 세상이 예쁘고 좋아 보이고 이 집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 싶은 그런 시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을 홍춘욱 대표가 같이 읽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 속에는 또 개개인의 역사가 모여 있는 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별책부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이 겪은 실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겪은 성공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이제 건너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 이야기에서 이제는 현실로 좀 넘어와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강력하게 지금 규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규제만 연거푸 몇 번을 나왔습니까? 그럼 이게 잠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정말 수년간의 어떤 트렌드로 변하게 될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한 7분 능선? 7분 능선이라고 하면 산에서 이제 제일 힘들고 가장 가파른 구간이 처음에 이제 산을 타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계단 오르막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한 7분 능선 정도 올라가면 저 멀리 정상이 좀 보이면서 완만해지죠. 우리 산을 많이 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안 그런 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산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산에 이제 북한산성까지 올랐다. 여기서 이제 100군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올라가는 폭이나 시간은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강도는 약해지죠. 지금이 닥쳐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2021년 말에 고점을 전부 다 넘어서서 엄청난 가파른 속도로 지금 현재 실거래가 찍히는 걸 보면 아마 2021년 고점보다 다 20% 30% 이상 높아진 단지들이 숱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 7분 능선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집값이 거의 잡혀간다. 네, 하는 건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능선을 탄다 그랬잖아요. 네. 순환매가 발생할 거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즉 주택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저희들이 불렀던 왜냐면 다주택자 규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또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이런 세금들의 부담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집을 모으는 과정들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5년 말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 강남 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말도 못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가 역시 대출 규제도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더욱더 강화한 다음부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면 10억 이하 아파트들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근데 2020년에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2020년이요? 예, 2020년 바로 2019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12.17 대책 때 15억 이상 대출 규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규제를 시작하면서부터 고가 아파트 시장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임대차 3법 네. 이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월이었는데
그래서 전세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제2차 랠리가 시작됐는데 그 2차 랠리는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 집값은 사실 그때부터 그렇게 못 올라요. 그런데 전국 집값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사실 2020년부터 22년 초까지 2년간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서 가장 대표적인 데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화성 동탄, 네. 남양주 다산 그리고 양주 옥정으로 이어지는 2기 신도시 랠리가 났던 게 다 이때입니다. 왜? 서울에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엄청나게 확대했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또 서울시에서 여기 보조하듯이 뭐 목동이나 여의도나 청담이나 잠실같이 재건축 재개발 또는 지구 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하면서 갭 투자를 다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걸 다 막았습니다. 그 수요들이 자산시장에서 폭발적인 힘들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기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유례없는 갭 투자 장세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 레고랜드가 와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붕괴됐다가 지금 오르고 있죠. 이 사이클들이 지금 한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지금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서울에 있는 15기아 아파트는 정말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종의 자석 효과처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남 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을 꽉 누르는 순간 이 경제 전체에 있는 풍선, 이 공기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옆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4년, 25년 통계를 보면 구체적인 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노원이나 금천구가 마이너스였어요. 실거래가가. 부동산원 통계 기준입니다. 네. 근데 올해 지금 상승률 최상위권들의 지금 성북구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이 한 3년, 4년 정도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은 2020년부터 조정. 네.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은 22년부터 조정을 받다가 한 3년씩 조정받고 굉장히 긴 시간의 조정이었습니다. 그 조정을 받은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한 지 이제 서울 핵심 지역은 3년째 오르고 있고 올해 이제 불이 붙은 지역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불이 붙으면서 옆으로 쫙 확산되는 걸 보면 금리가 일단 낮고 주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금리잖아요. 네. 금리가 일단 2.5%로 굉장히 낮은 수준. 두 번째가 뭐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와서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전체 10%를 넘을 것 같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거기다 맞벌이까지 한다? 여기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주택시장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득 전망. 마지막 세 번째가 주택 공급인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올림픽파크 포레원 같은 거대한 단지들의 입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향후 수년 내에 서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가 잘 보이지 않고 거대한 공급은. 그래서 이제 제일 기대를 거는 공급이 이제 2028년 정도로 예상되는 교산 그리고 27년부터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 고양 창릉 그리고 인천 대장 같은 지역들의 3기 신도시의 분양이 나오는데 문제는 분양하고 입주까지 또한 2년 걸리니까 그래서 올해 일부 지역부터 분양 내년에 이제 분양이 쏟아지는데 이 분량들이 이제 28, 29년에 입주가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공급이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상승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한 산성 올라가듯이 초반에 1시간, 2시간 동안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3년이 서울 중심 지역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기서 북한 산성 올라서서 종주 코스에 돌아서서 100군데에 이제 또 가파른 바의 능선을 오르기 전에 순환매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외부 충격이 오면서 갑작스럽게 북한산의 바위처럼 인수대의 바위처럼 급락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번에도 진행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도 지역 단지들은 7분 응선 정도 온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순환매가 진행되고 이 순환매가 얼마나 길어질지의 여건은 우리 내부가 아니고 외부 충격. 예를 들어서 막 이란 전쟁이 더욱 심화된다 그러면 주택 시장은 잠깐 확산되다가 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였습니다. 7분 능선 정도 온 것 같다. 그리고 이 능선은 산의 특성에 따라 작은 산은 금방 끝날 것이고 좀 큰 산들, 지리산 같은 곳은 능선이 올라간 다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4시간을 내내 걸어도
종주를 끝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건 운에 좀 달려있는 일이고, 일단 아까 이야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가파른 폭등장의 그런 힘은 적어도 주도되는 지역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7부 능선이 다 잡았다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 정상을 찍고 나면 그 다음은 내리막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그 능선길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도 시장, 주도 지역들은 이렇게까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돈줄은 다 막아놓고 거래도 거의 안 되게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가 계속 폭등한다. 저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똘똘한 한 채의 개념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그 확산의 기간은 경기에 달려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더 그럴 것 같다.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의 집값 상승을 불러왔고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뭐 나중에 뭐 보유세 카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과가 더 강해질수록 그 똘똘한 한 채가 또 옆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도 뭐 우리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값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는 전국 방송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역의 집값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어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역대 정부의 이제 가장 큰 정책 실패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다. 그게 실패 사례로? 예, 가장 큰 실패 사례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경제의 외형의 성장은 점점 이제 느려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개개인의 부는 늘죠. 1인당 소득은 늘겠죠. 1인당 소득은 늘는데 경제의 파이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집중될 텐데 이제 그 선호의 특성이 뭐냐면 직장이 있느냐, 좋은 학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풍부한 어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중고 집단이 될 만한 사람들의 풀이 넓은가, 규모 정도.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혁신도시를 전국에 10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 어디 지역에 만들었냐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텅 빈 지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를 가보면 혁신도시는 삐까번쩍합니다만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를 가지지 그 주변 지역 경제를 전부 다 같이 활성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면이 있지 않냐. 저는 특히 국민연금 출신이라서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에 근무해 본 적도 잠깐 있고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행복도시 설계는 더 문제죠.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를 만들면서 거기를 이제 제2의 수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오송역에 내려서 세종시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가보실 겁니다. 왜? 오송역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내리거든요. 네, 수서역에서 타거나 용산역에서 타거나 서울역에서 타면 잠시 눈만 잠깐 깜빡깜빡 뜨면 오송역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송역 내린 다음부터 이제 정처 없는 행군이 시작됩니다. 택시 타면 막 몇만 원 나오고요. 버스를 타면 이제 BRT라고 해서 버스를 위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네. 좋죠. 그러나 그 만원 버스를 시달리면서 20분, 30분을 가야 되고요. 도착한 행정복합도시의 그 정부종합청사 밑에 중앙선이 있는데 예. 그 중앙선에 이중주차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길 바라던 어떤 자족도시의 형태를 가지고서 전원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던 계획가들의 어떤 의지 때문에 처음부터 주차장을 잘 안 짓고 도로를 굉장히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세종시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서 주말에 안 떠나기를 바라며 여기서 살아라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고 주변 도시와 떨어져 있는 섬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클러스터를 만들고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집중 문제, 서울의 이 부동산 가격의 버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 분산만 신경을 썼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다 지방 내려갔거든요. 실제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가 지나갈 때가 되면 고민 안 하는 집이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직장을 구할 때 그 지역에서 직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쪽에 연구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제 사견입니다. 대덕 연구단지 있는 그 지역을 그냥 행정도시로 만들고 대전을 좀 행정수도로 대전 북부 지역을 행정수도로 만들면서 어떤 거대 도시를 하나
광역도시를 만들었으면 강남을 대체할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대체하고 또 수도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유력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 그 세종시 아직도 전철이 없습니다. 그 주변 도시와의 이어지는 연계가 전혀 없는 대전 지하철이 좀 연장되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그 중부권 광역철도가 빨리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직장, 교육 여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만들어져 있는 광역도시권이 될 것라고 봤을 때 희망이 있는 지역들이 벌써 몇 개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산, 울산 쪽을 좀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조선부터 자동차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다 느끼시고 네. 이 경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이번에 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 3개를 지목해서 크게 키워주기로 하면서 뭐 서울대 11개 만들기 계획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정부가 드디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좀 해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쪽 지역에 일단 지금은 좀 지방 지역에서도 괜찮지 않나. 그러나 혁신도시라든가 행복도시 등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저는 이것도 역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다. 연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뭐 행복도시, 혁신도시도 일종의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자인 홍춘욱 대표님이 직접 이 책의 핵심 구절 하나를 읽어주실 수 있다면요. 어떤 부분일까요? 주택을 구입할 때의 포인트는 3가지다. 네. 첫 번째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클러스터인 강남에 대한 접근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발 인테리어만 보지 말고 그 집의 용적률, 앞으로 더욱더 큰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파트를 구입한다라면 단지가 얼마나 크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단지는 비싸다.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분들에게 유력한 대안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네. 그것은 바로 글로벌 리츠 투자다.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경기는 결국 글로벌 경기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소액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거대 도시의 상승률을 충분히 쫓아가며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 저자로서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